책 읽어주는 갤럭시 오디오북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지음 정재현 옮김 북스데이 출간 낭독 책 읽어주는 갤럭시 파트 3 사람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7. 자기 아이디어라고 느끼게 하라.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자기 의견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 남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자기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것이 훨씬 쉬운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애당초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에게 암시를 주어 상대방이 스스로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강좌에 나온 아돌프 젤츠의 이야기다. 그때 아돌프 젤츠의 회사는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다. 젤츠는 완전히 의욕을 잃고 있는 영업사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판매 회의를 열고 회사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뭐든지 말하라고 했다. 그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칠판에 차례로 받아 적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영업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내 요구를 어떻게 만족시켜줄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즉석에서 대답했다.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 정직, 적극성, 낙천주의, 팀워크 등을 약속하는 사람, 하루에 8시간의 노동을 약속하는 사람, 심지어는 14시간의 노동도 사양치 않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회의는 일에 대한 용기와 열의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고 그 이후의 판매 실적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 이에 대해 젤츠는 이렇게 말했다. 영업사원들은 그때 일종의 도의적인 계약을 나와 체결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 계약에 따라 행동하는 한 그들 역시 그대로 행동하려고 결심했던 거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기사회생의 약이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당하거나 명령에 의해 움직인다는 느낌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주적으로 행동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의 희망이나 요구, 의견 등을 들어주면 무척 기뻐한다. 루스벨트는 뉴욕 주지사 시절에 아주 대담한 개혁을 감행했다. 각 정당 지도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반대 의견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덕분이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자리에 공석이 생겼을 경우 루스벨트는 각 정당 지도자들에게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루스벨트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처음에 추천하는 인물은 대개 당에서 돌봐주고 있는 쓸모없는 인간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에둘러 거절하지요. 이 사람은 이 직책에서 그다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반대할 것 같고요.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을 좀 찾아봐 주세요. 그들이 두 번째로 추천하는 인물도 역시 처음 사람보다는 낫지만 쓸모가 없기로는 대개 마찬가지죠. 나는 다시 그들에게 좀 더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적임자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인물은 그런대로 쓸만하지만 딱 적임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들의 협력에 감사하고 수고스럽더라도 한 번만 더 다시 생각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이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사람은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무척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공직에 적임자를 뽑게 된 공로를 그들에게 돌리는 셈이죠.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의견대로 사람을 뽑았으니 이번에는 내 의견을 들어줄 차례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루스벨트가 내놓은 선거법과 시공무원 법안, 독점세 법안 등의 중대 개혁안을 지지해 통과시켜 주었다. 루스벨트는 절대로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법 없이 그저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했다고 느끼도록 주도권을 쥐어주는 방식으로 협력을 얻어냈던 것이다. 롱아일랜드의 어느 중고자동차 판매업자가 스코틀랜드인에게 이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중고자동차를 팔았다. 그는 그 스코틀랜드인에게 자동차를 무척 많이 보여주었지만 그때마다 모양이 나쁘다, 기능이 떨어진다, 너무 구식이다 트집을 잡았고 특히 가격은 모든 차가 그에게는 말도 안 되게 비쌌다. 이 중고자동차 판매업자는 내 강좌 수강자였는데
그는 이 문제를 강좌에서 공개하고 우리의 의견을 구했다. 우리는 억지로 팔려고 그에게 차의 장점을 설명하지 말고 손님이 오히려 차의 장점을 설명하게 만들어 보라고 충고했다. 그는 곧 이 방법을 응용해 보기로 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며칠 후 어떤 손님이 자기 차를 팔아달라고 맡겼는데 그 스코틀랜드인에게 딱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가 찾고 있던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곧 그 스코틀랜드인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듣고 싶은 일이 있으니 와줄 수 없겠느냐고 청했습니다. 얼마 뒤에 스코틀랜드인이 오자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꽤 오래 취급했지만 자동차를 보는 눈은 선생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 차를 얼마 정도에 인수하면 좋을지 좀 살펴봐 주시겠어요? 스코틀랜드인은 아주 기분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중고자동차 판매업자라는 사람이 부탁을 했으니 자동차를 보는 자기 안목이 완전히 인정받은 셈이었죠. 스코틀랜드인은 자동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가 아주 괜찮네요. 300달러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럼 저쪽에서 300달러에 내놓는다면 선생님이 이 자동차를 사시겠습니까? 물론 그 거래는 그 자리에서 성립되었습니다. 300달러는 자신이 붙인 가격이니까요. 어느 엑스레이 장치 제조업자도 이런 심리를 응용하여 브루클린의 대형 병원에 자기 회사 제품을 파는 데 성공했다. 그 병원은 당시 미국 최고의 엑스레이과를 목표로 건물 증축 공사를 하고 있었고 엑스레이 담당자인 엘 박사는 자기 회사 제품을 팔려고 몰려드는 세일즈맨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그중 교묘하게 인간의 심리를 포착한 업자가 다음과 같은 편지를 엘 박사에게 보냈다. 우리 회사에서 얼마 전에 완성한 최신형 엑스레이 장치 제1차 제품이 지금 막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이번 제품이 완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보완하면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박사님께서 한번 보시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완할 점에 대한 고견을 들려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척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주시면 언제든지 모실 차를 보내드리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강좌에서 엘 박사는 당시의 일을 이렇게 말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지만 한편 기쁘기도 했습니다. 엑스레이 장치를 팔겠다는 사람은 많아도 그 장치의 세세한 구조나 성능에 대해서 비교할 만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엑스레이 장치 제조업자가 내 의견을 직접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보완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중요감을 준 것입니다. 그 주에는 스케줄이 꽉 차 있었지만 나는 약속을 취소하면서까지 그 장치를 보러 갔는데 꼼꼼히 살펴볼수록 마음에 들더군요. 나는 곧 계약을 했습니다. 절대로 강매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병원을 위해서 우수한 장치를 고른 거였죠.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 재임 중일 때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은 국내 및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윌슨 대통령은 중대한 문제의 의논 상대로서 하우스 대령을 강요 이상으로 신임하고 있었다. 그토록 신임을 받은 하우스 대령의 비결은 무엇일까? 선데이 이브닝 포스트지는 하우스 대령의 말을 아더 스미스의 입을 빌어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을 어떤 생각으로 유도하는 데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그의 마음에 심어놓아 그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즉, 대통령 자신이 그것을 생각해낸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다. 나는 우연한 기회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그는 처음에는 분명히 나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만찬석상에서 그가 그 문제에 대해 발표했는데 그것은 내가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내용과 똑같았다. 이 사실에는 나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우스 대령이 그것은 대통령의 의견이 아니라 원래 자기 의견이라고 반박했을까? 대령은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 한 수 위였던 것이다. 대령은 명예보다는 실리를 택했다. 그는 그 의견을 어디까지나 대통령 자신의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물론 대통령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대통령에게 명예를 돌렸던 것이다. 우리들의 교섭 상대는 누구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윌슨 대통령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하우스 대령이 사용한 방법을 크게 이용해야 할 것이다. 몇 해 전에 뉴브런즈윅에 사는 어떤 사나이가
이러한 수법을 써서 나를 단골 손님으로 만들어버린 일이 있다. 그때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나는 낚시하러 뉴브런즈윅에 가려고 교통공사에 문의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내 주소와 이름이 리스트에 실려 있었는지 곧바로 산장이나 안내소 등에서 무수한 안내장과 팸플릿이 쇄도했다. 정보가 너무 많아도 고르기가 어려운 법이다. 도대체 어느 것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서 뒤적거리기만 하고 있는데 어느 산장에서 온 안내장이 내 마음을 끌었다. 그 안내장에는 일찍이 그 산장에서 묵은 일이 있는 뉴욕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었고 그들에게 전화해서 산쟁에 대해 물어보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명단 중에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 나는 곧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고 그 산장을 예약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강매하려 했지만 그 산장의 주인은 나에게 직접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선택할 기회를 주어 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했던 것이다. 다음은 도덕경 제66장에 나오는 말이다. 2500여 년 전에 중국의 현자인 노자가 한 이 말을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 강과 바다가 온갖 시냇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히 온갖 시냇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의 위에 서려고 하는 이는 반드시 말로써 자기를 낮추고 백성의 앞에 서려는 자는 반드시 그 몸을 뒤로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스러운 사람은 위에 있어도 아랫 백성이 무겁다 아니하고 앞에 있어도 뒷 백성이 해롭다 아니한다. 사람을 설득하는 비결 7. 상대방에게 그 아이디어가 자기 생각이라고 느끼게 하라. 8.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잘못이 있을지라도 자기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비난은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에는 각각 그 나름대로의 상당한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의 행동,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성격에 대한 열쇠까지 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볼 일이다. 내가 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라. 그러면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시간만 낭비하는 어리석은 짓인지 알게 될 것이다. 원인에 대해 흥미를 가지면 결과에 대해서도 동정심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기교가 눈에 띄게 발전하게 된다. 케네스 구드는 황금같이 귀한 사람을 만드는 법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잠시 동안만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문제를 대할 때 갖는 강렬한 관심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갖는 미적지근한 관심을 비교해보라.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당신과 똑같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모든 직업에 필요한 원칙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사람을 잘 다루는 비결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를 잘 이해하고 동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산책하며 기분 전환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곳에 있는 떡갈나무들에 대해 나는 거의 경건에 가까운 애정을 갖고 있는데 계절마다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 떡갈나무들이 불타 죽어가는 것을 보면 슬퍼서 견딜 수가 없다. 화재의 원인은 담배꽁초가 아니라 대개 자연을 즐긴답시고 공원을 찾아오는 소년들이 숲속에서 소시지나 계란 요리를 하고 그 뒤처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이고 때로는 큰 화재로 번져 소방차가 출동하여 끄는 경우도 있다. 모닥불 금지, 위반자는 처벌함이라는 게시판이 공원 모퉁이에 세워져 있긴 하지만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장소가 아니라 그런지 별 효과가 없다. 그리고 기마경찰이 공원을 순찰하고 있지만 엄중하게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화재는 끊임없이 일어난다. 나는 언젠가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마침 눈에 띄는 경관에게 달려가 곧 소방서에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자기 담당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며 냉담하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부터 나는 공원을 산책할 때면 공원 보안관이 된 기분으로 행동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숲속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정의감에 불타 그만 그릇된 방법을 취하고 말았다. 당장 소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불을 피우면 처벌을 받으니까 어서 끄라고 냉정하고 근엄하게 명령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경관을 시켜 체포하게 하겠다고 위협했던 것이다. 소년들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오로지 내 감정만 앞세워서 말이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물론 소년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투덜거리며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뻔했다. 내가 가버리고 나면 그들은 곧 다시 불을 피우기 시작했을 것이고 어쩌면 정말로 큰 화재가 일어나서 공원 전체가 타버리면 시원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당시에 비하면 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인간관계를 이해하게 되어 그런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이라면 분명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얘들아, 무척 재미있어 보이는구나. 무슨 요리를 만드니? 나도 옛날에는 너희들처럼 야외에서 요리 만들기를 좋아했단다. 물론 지금도 좋아하지만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불을 피우는 것은 위험한 일이거든. 너희들이야 안 그러겠지만 부주의한 아이들도 있으니까. 너희가 불 피웠던 자리를 보고 그런 아이들도 여기서 불을 피우고 잘 끄지도 않고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우리가 다 같이 조심하지 않으면 이 공원은 머자나 벌거숭이가 될 거야. 여기에서 불을 피우면 엄벌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너희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심한 말은 못하겠구나. 대신 근처의 낙엽을 멀리 치워줄래?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잊지 말고 흙을 덮어서 불을 완전히 꺼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 언덕 너머에 있는 모래밭에서 불을 피우면 될 거야. 거기라면 화재 염려가 없으니까. 그럼 즐겁게들 놀다 가거라. 같은 말이라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 효과가 전혀 다르다. 소년들도 협력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니 불평불만도 없고 소년들의 체면도 서게 된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함으로써 나나 소년들이나 다 같이 기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려고 할 때는 우선 눈을 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잘 생각하도록 하라. 이 방법이 좀 귀찮기는 하지만 그렇게만 하면 친구는 점점 늘어나고 좋은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드넘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일이 있어 사람을 찾아갈 때는 미리 내가 할 말을 충분히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상대방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확실한 예상이 설 때까지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상대방의 집 앞을 서성거린다.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 책을 읽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사물을 관찰하는 습관만 얻는다면 이 책은 당신의 생애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설득하는 비결 8.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고 성실히 노력하라. 9. 상대방의 욕구에 공감하라. 논쟁을 피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소멸시키고 상대방이 당신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마술적인 문구를 가르쳐 주겠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마 내가 당신이었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무리 마음씨가 고약한 사람이라도 이쪽에서 이렇게 대답하면 점잖아지기 마련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말은 100% 성의가 담긴 말이 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나 내가 암흑가의 왕자인 알카포네와 똑같은 정신과 육체를 타고났고 그와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그와 똑같은 경험을 쌓았다면 카포네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되어 그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알카포네라는 사람을 만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당신이나 내가 뱀이 아닌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부모가 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에게 키스하지 않고 뱀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힌두교를 전통 종교로 삼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가 그렇게 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탓하기에 앞서 그를 불쌍히 생각하고 동정심을 갖고 상대방을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상대방들의 4분의 3 정도는 모두 이러한 동정심에 굶주리고 있다. 그들에게 동정을 주어보라. 틀림없이 그들은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 라디오로 방송에서 작은 아씨들의 작가인 루이자 메이 올콧 여사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녀가 매사추세츠주의 콘코드에서 이 부르의 명작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어찌된 셈인지 뉴햄프셔주의 콘코드에서 살았다고 말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그런 말을 했으니 내가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는 일이었다. 당장에 날카로운 비난의 편지와 전보들이 빗발치듯 날아들었다. 대부분은 붕괴하고 있는 내용이었고 모욕적인 것도 덜어 있었다. 특히 매사추세츠주의 콘코드에서 자라고 필라델피아에 와서 살고 있다는 어떤 부인은 내가 혹시 올콧 여사를 식인종이라고 말했나 싶을 정도로 미친 듯이 분개한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런 여자와 결혼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나는 편지를 보내 따져볼까 생각했지만 그것은 어떤 멍청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저기를 호의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말하자면 이것은 일종의 놀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타일렀다. 만일 내가 그녀 입장이었다면 나도 역시 그녀와 똑같이 느꼈을 거야.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나는 필라델피아에 가게 되었다. 나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동안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보내주신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드렸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전화 속에서 깔끔하고 우아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저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일전에 제가 올콧 여사에 대한 방송을 할 때 매사추세츠와 뉴햄프셔를 혼동하여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 친절하게 편지를 보내주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실례했습니다. 편지가 너무 무례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부인께서 사과하실 건 전혀 없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사실을 제가 잘못 말했으니까요. 부랴부랴 그 다음 일요일 방송에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부인께는 직접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매사추세츠주의 콘코드에서 태어났어요. 원래 우리 집안은 매사추세츠에서도 이름 있는 오래된 가문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태어난 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방송을 듣고 너무나 격분해서 그런 편지를 썼던 건데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정말 부끄럽네요. 천만에요. 부끄러운 것은 저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다고 특별히 매사추세츠주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부인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례한 편지를 받고도 조금도 화를 내시지 않는 걸 보니 선생님은 틀림없이 훌륭한 분이시네요. 저야말로 선생님께 잘 부탁드릴게요. 나는 일시적인 노여움을 참아낸 덕분에 상쾌한 기분이 되었다. 역대 대통령들은 날마다 까다로운 대인관계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테프트 대통령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는 경험을 통해 반감을 중화시키는 데는 동정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그에 져서 봉사의 윤리학에서 다른 사람의 반감을 어떻게 중화시켰는지 이렇게 썼다. 워싱턴에 사는 어느 부인이 자기 아들에게 어떤 자리를 달라고 6주일 동안 날마다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남편은 정계에서도 꽤 이름이 통하는 사나이였다. 그녀는 상하원의 많은 의원들을 동원해 맹렬한 운동을 계속했다. 하지만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나는 그 부처의 책임자의 추천에 따라 다른 사람을 임명했다. 그 부인에게서 원망이 가득 담긴 편지가 왔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사소한 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은혜를 배반한 짓이라면서 내가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자기가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그 법안을 지지하도록 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화가 나서 그 무례함을 따끔하게 지적해 주려고 곧 반박의 편지를 썼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런 편지를 바로 보내지 않는 법이다. 나는 편지를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가 며칠 뒤에 다시 읽어보았다. 며칠 늦게 보내도 상관없는 편지였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두었다가 다시 읽어보면 대체로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게 마련이다. 나는 편지를 다시 공손하게 고쳤었다. 이번 일로 무척 실망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자리의 인사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국장의 추천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 양해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녀의 아들은 앞으로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두었다. 그러자 그녀에게서 무례한 편지를 보낸 것을 사과하는 짧은 답장이 왔다. 그런데 웬일인지 내가 임명하기로 결정한 남자의 발령이 좀 지연되자 이번에는 그녀의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다. 하지만 먼저 편지와 같은 필적이었고 그때 이후로 그의 아내는 실망한 나머지 신경쇠약과 위암 증세가 생겨서 지금 알아누워 있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내가 그녀의 아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면 그녀의 병이 낫겠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나는 다시 그녀의 남편 앞으로 편지를 썼다. 의사의 진단이 오진이기를 빌고 있으며 그녀의 병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사 문제는 변경할 수 없다고 했다. 그때는 이미 사령장도 나간 뒤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틀 뒤에 백악관에서 음악회가 열렸다.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 부부에게 인사를 한 것은 그들 부부였다. 그의 아내는 이틀 전만 해도 병석에 누워 앓고 있었다고 했는데 말이다. 솔 휴로크는 미국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무대 감독이었다. 거의 반세기 동안 그는 피오드르 살리아핀, 이사도라 덩컨, 파블로바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과 함께 일했다. 개성이 강한 글로벌 스타들과 작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대부분의 스타들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수시로 일으켰고 그런 일을 해결하는 것은 늘 그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그가 터득한 첫 번째 교훈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더 게이츠 박사는 그의 유명한 저서 교육심리학에서 이렇게 썼다. 인간은 대부분 동정을 바란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상처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때로는 동정을 받고 싶은 나머지 스스로 제 몸에 상처를 내는 일조차 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상처를 보여주고 싶어 하고 불행과 병을 얘기하고 싶어 한다. 특히 수술을 받았을 때의 얘기는 자세히 말하고 싶어 한다. 불행한 자신에 대해 자기 연민을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있다. 사람을 설득하는 비결 9. 다른 사람의 생각과 욕구에 공감하라. 10. 아름다운 마음에 호소하라. 나는 악명 높은 도둑 제시 제임스가 활동하던 미주리주의 변두리에서 자랐는데 커니 지방에 있는 제임스 농장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제시 제임스의 아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 제임스의 며느리는 나에게 제임스가 열차나 은행을 습격했을 때의 상황과 강탈한 돈을 이웃의 가난한 농부들에게 나누어 준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해주었다. 제시 제임스도 쌍권총 크로울리나 알카포네처럼 자기는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인간미 넘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은행가이자 미술품 수집가로 유명한 J.P. 모건은 인간의 행위를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행위에는 대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아름답게 윤색된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진짜 이유이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본인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이상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아름답게 윤색된 이유를 붙이려고 한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는 데는 아름다운 이유를 붙이고 싶어 하는 마음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것을 장사에 응용하면 어떻게 될까? 펜실베이니아주의 그레놀덴에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 해밀튼 파렐르 씨의 경우를 검토해보자. 파렐르의 아파트에 계약 기간이 아직 4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이사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다. 임대료는 월 55달러였다. 다음은 파렐르 씨가 우리 강좌에서 공개한 이야기다. 그의 가족은 우리 아파트에서 한겨울을 지냈습니다. 겨울은 1년 중에서 경비가 가장 많이 드는 시기인데다가 가을까지는 새 입주자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고 내 입장에서 보면 220달러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셈이었죠. 나는 화가 났습니다. 전 같으면 당장 계약서를 들이대고 이사할 거면 나머지 계약 기간의 집세를 모두 지불하고 가라고 위협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나는 아무래도 선생이 정말로 이사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생겼는데 아무리 봐도 선생은 약속을 어길 뿐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 문제는 2, 3일 더 생각해보고 결정합시다. 그때도 역시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 판단이 틀렸다고 단념할 수밖에 없겠죠. 나는 선생이 약속을 어기실 그런 분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일도 있으니까요. 며칠 뒤 그는 직접 집세를 가지고 와서 부인과 충분히 상의한 끝에 이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을 지키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스크리프 경은 언젠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자기 사진이 어떤 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신문사 편집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터뜨리며 그 사진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시는 신문에 게재하지 마시오 라고 쓰는 대신 보다 차원 높은 동기에 호소하여 그 사진은 신문에 발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몹시 싫어하시는 사진이거든요. 라고 썼다. 누구나 갖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라는 아름다운 마음에 호소했던 것이다. 록펠러 2세도 자기 아이들의 사진이 신문에 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에 호소했다. 그 역시 아이들의 사진을 신문에 발표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대신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부모의 공통된 심정에 호소했다.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잘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아이들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은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데이 이브닝 포스트지와 레이디스 홈 저널지의 창설자 사이러스 커티스는 메인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백만장자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처음에 그는 다른 잡지사와 같은 수준의 원고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더구나 인류 작가라면 어림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름다운 마음에 호소했다. 예를 들면 당시 최고의 인기 작가였던 올콘 여사에게 꼭 원고를 써주기 바란다고 부탁하고 나서 $100짜리 수표를 끊었는데 그 수표를 그녀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자선단체에 보내는 방법을 취했다. 물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독자들 중에는 그런 수법이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통용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이 더러 있을지 모른다. 물론 당연한 말이다. 통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고 그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면 이런 방법을 굳이 쓸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면 이 방법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음은 제임스 토머스가 내 강좌에서 발표한 이야기이다. 그가 다니는 자동차 회사의 고객 중 6명이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었다. 청구액 모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각각 그 일부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회사 측에서는 수리할 때마다 사인을 받아두었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이 없다고 믿고 있었으며 손님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그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미불금을 거두고 있었다. 1단계. 수금 사원이 방문하여 독촉장을 들이밀고 몇 달이 지났으니 이달에는 꼭 지불해달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2단계. 청구서에는 절대로 틀린 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 3단계. 자동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고객보다 훨씬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심한 말싸움으로 끝났다. 결국 수금팀에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떠들었고 지배인은 최종적으로 토머스 씨를 불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명령했다. 토머스가 취한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1단계. 미불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만 지금까지 회사 측이 취한 서비스 상태를 조사하려고 방문했다고 말했다. 2단계. 고객의 말을 듣고 싶다고 말하고 회사 측에도 실수가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3단계. 고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객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4단계. 고객이 말하는 동안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귀를 기울였다. 5단계. 고객이 냉정을 되찾은 것을 확인하고 고객의 공정한 판단에 호소했다. 토머스가 5단계에서 호소한 내용은 이러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금원들의 그런 태도에 무척 기분이 상하셨을 겁니다.
저였더라도 그런 식으로 독촉을 받았다면 화가 났을 겁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저는 선생님의 공정하고 너그러운 인품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구서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실 테니 직접 정정해 주시면 저도 안심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저희 회사 사장이라 생각하시고 정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6명의 고객 중 단 한 사람은 끝내 청구서가 잘못되었다며 대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5명은 모두 기분 좋게 전액을 지불해 주었다. 더구나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후 2년 안에 이 6명의 고객이 각각 새 자동차를 주문한 것이다. 토머스 씨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일단 그를 훌륭한 신사로 보고 거래를 진행하면 거의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되게 정직하고 의무를 다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예외는 비교적 적거든요. 아무리 속이기 잘하는 인간이라도 상대방에게서 진정으로 신뢰를 받고 정직하고 공정한 사람으로 대접받게 되면 부정한 일은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비결 10. 보다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 11. 생각을 연출하라. 수년 전 필라델피아 이브닝 블루틴 신문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 신문은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지면이 온통 광고로 가득 채워져 있고 기사는 몹시 적어서 읽을 거리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으며 광고를 내도 효과가 없다는 악의에 찬 소문이 유포되었던 것이다. 신문사로서는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여 소문을 근절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신문사는 신문에서 그날그날의 기사만을 뽑아내 하루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하고 307페이지나 되는 책을 단돈 2센트에 팔았다. 그 결과 이 책은 불티나게 팔렸고 필라델피아 이브닝 블루틴 신문에는 읽을 만한 기사가 많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100% 주지시켰다. 이 얼마나 인상적인 연극인가?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거나 설명을 늘어놓아 가지고는 며칠이 걸려도 해내지 못할 일을 단번에 해치운 것이다. 뉴욕 대학의 리처드 버튼과 알빈 버스는 1만 5천 건의 상담을 분석해 대화에 이기는 법이라는 책을 냈다. 그리고 같은 원리를 판매의 6원칙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으며 나중에는 이 원리를 영화로 만들어 큰 회사의 세일즈맨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연구의 결과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청중 앞에서 실제로 토론을 하게 하여 판매의 옳은 방법과 옳지 못한 방법을 가르쳤던 것이다. 현대는 연출의 시대다. 단순히 사실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실에 생동감과 흥미를 곁들여 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은 모두 이 수법을 쓰고 있다.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데는 이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다. 쇼윈도의 장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연출의 효과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쥐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소매점 쇼윈도에 살아있는 쥐 2마리를 장식으로 사용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마케팅 방법을 사용한 주일에는 매출이 평소보다 5배나 신장되었다고 한다. TV 상업 광고를 보면 극적인 테크닉을 사용한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누렇게 찌든 셔츠가 깨끗해지는 세제, 급한 커브길에서도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는 자동차 등 상품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그 상품을 사게 만든다.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연출하라. 비즈니스든 인생에서든 그 효과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청혼할 때만 해도 누가 그냥 사랑한다는 말만으로 구원했을까? 요즘이야 청혼할 때 무릎을 꿇지는 않지만 청혼하기 전에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건 기본이다. 어린아이에게도 마찬가지다. 엘라베마주 버밍햄에 사는 조 비 펜트 2세는 5살짜리 아들과 3살짜리 딸아이에게 장난감을 정리하게 하려고 기차놀이라는 게임을 만들었다. 아들 조이를 세발 자전거의 조종사로 임명하고 딸 자네트의 수레차를 뒤에 매달아 저녁마다 방을 한 바퀴 돌며 장난감들을 모두 실어오게 한 것이다. 아이들은 놀이처럼 즐겁게 방을 돌았고 방은 매일 깨끗이 정리되었다. 나무라거나 훈계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아메리칸 위클리 주간지의 제임스 보인터는 방대한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어느 인류 콜드크림 제조회사가
제품의 가격 인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료가 급히 필요하다고 요청해온 것이다. 그는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의뢰자에게 제출하러 갔다. 그런데 의뢰자는 이 업계의 거물로 꽤 까다로운 사람이었다. 보인턴이 처음 보고서를 가지고 갔을 때는 실패였다. 그의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첫 번째 갔을 때 우리는 조사 방법에 대해서 정말 쓸데없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논쟁 끝에 나는 상대방의 콧대를 꺾어놓고 쾌재를 불렀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만 낭비한 꼴이었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 나는 숫자나 도표와 같은 자료에 구애되지 않고 조사한 사실을 극적으로 연출해 보였습니다. 내가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마침 통화 중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가방 속에서 32개의 콜드크림 병을 꺼내어 그의 책상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제품, 즉 그의 경쟁 회사 제품을 전부 진열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병에는 각각 조사 결과를 요약한 표가 붙어 있어서 각각의 판매 상태를 간명하고도 극적으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논쟁이 일어날 여지는 전혀 없었죠. 그는 병을 하나하나 집어들어 거기에 붙은 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윽고 그와 나 사이에는 부드러운 대화가 오갔고 질문하는 것도 아주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10분으로 정해져 있던 면담은 20분이 되고 40분, 1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제공한 것은 사실 지난번과 똑같은 것이었지만 이렇게 연출한 것만으로 전혀 다른 효과를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비결 11. 생각을 극적으로 연출하라. 12. 경쟁심을 자극하라. 찰스 슈앱은 도무지 실적이 오르지 않는 공장을 시찰하면서 공장장에게 물었다. 자네는 상당히 유능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오르지 않으니 웬일이지? 글쎄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르고 달래고 추켜 세우고 온갖 수단을 다 써봐도 직원들이 도무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침 그때 주간반과 야간반의 교대 시간이 되었다. 슈앱은 분필 한 개를 손에 들고 있다가 퇴근하는 직원을 붙잡고 물었다. 주간반은 오늘 주무를 몇 번 부었지? 6번입니다. 슈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룻바닥에 큼지막하게 6이라는 숫자를 써놓고 가버렸다. 야간반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오다가 이 숫자를 발견하고 이게 뭐냐고 주간반 직원에게 물었다. 나도 몰라. 오늘 주무를 몇 번 부었느냐고 묻기에 6번이라고 대답했더니 이렇게 6자를 써놓고 갔어. 슈앱은 이튿날 아침에 다시 왔다. 그랬더니 야간반이 6자를 지우고 더 크게 7자를 써놓았다. 주간반이 출근해보니 마루에 7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야간반이 자기들보다 성적을 더 올린 것이다. 이에 주간반 직원들은 경쟁의식에 불타 부지런히 일해 퇴근할 때는 10자를 써놓았다. 덕분에 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올라갔고 성적이 가장 불량했던 이 공장은 다른 공장들을 다 누르고 생산율 제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슈앱 자신은 이렇게 말했다. 일을 잘하게 하려면 경쟁심을 자극해야 합니다. 단 돈벌이에 대한 경쟁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다는 욕구에 호소하는 경쟁심이어야 하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다는 욕구. 도전하라. 용감히 맞서서 도전하라. 이것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이 경쟁의식에 자극되지 않았더라면 시어도어 루스벨트도 미합 중국의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미서전쟁이 끝나고 돌아오자 그는 곧 뉴욕 주지사에 선출되었다. 그런데 반대파가 루스벨트는 법적으로 뉴욕주 거주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루스벨트는 당황해서 사퇴하려고 결심했다. 그러자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뉴욕 출신의 토머스 플래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산후안의 영웅이 이렇게 겁쟁이던가? 이 말을 듣고 루스벨트는 반대파와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 이후의 일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루스벨트의 경쟁의식을 자극한 이 한마디가 그의 생애를 바꾸어 넣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모든 이들이 두려워해도 용감한 자는 이를 떨쳐버리고 전진하여 설령 죽게 되더라도 언제나 승리를 거둔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왕의 호위병들의 모토였다.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할 기회를 주는 것보다 더 큰 도전이 있을까? 알 스미스가 뉴욕 주지사로 있을 때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 소장을 맡길 사람이 없어 골치를 썩은 일이 있었다. 당시의 싱싱교도소는 내부적으로 몹시 부패한 교도소라는 지독한 악평이 세상에 나돌 때였다. 스미스는 싱싱교도소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인물이 필요했다. 찾고 찾은 끝에 몰망에 오른 것은 뉴햄프턴에 사는 루이스 로즈였다. 스미스는 로즈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싱싱교도소를 맡아보지 않겠나? 상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하니까 말이야. 로즈는 당황했다. 싱싱교도소 소장이라면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였던 것이다. 교도소 내의 부패도 문제지만 정치 바람이 엄청나게 세다는 것이 더 문제였다. 그곳의 소장은 끊임없이 교체되었고 심지어 3개월도 못 간 예도 있었다. 스미스는 몸을 뒤로 젖히고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가 망설이는 건 당연해. 이해하네. 그 자리는 정말 힘든 자리라 웬만한 거물이 아니고는 절대로 해낼 수 없을 테니. 로즈는 웬만한 거물이 아니고는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로즈는 곧 부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일했다. 그 결과 이제는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그에 져서 싱싱교도소의 만 2년이라는 책은 수십만 부나 팔렸다. 그는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했으며 그의 저서를 자료로 한 영화도 몇 편이나 제작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의 죄수대우 개선론이 교도소 행정에 기적적인 개혁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다. 파이어스턴 고무회사의 창설자인 하베이 파이어스턴 씨는 이렇게 말했다. 월급만 많이 준다고 사람이 모여들고 인재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일 자체가 그렇게 한다. 가장 위대한 행동과학자의 한 사람인 프레드릭 헤르츠버그의 의견도 이와 똑같다. 헤르츠버그는 공장 노동자에서 최고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근무 태도에 대해 깊이 연구했다. 당신은 헤르츠버그가 발견한 동기 유발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요소는 무엇일까? 돈? 근무 조건? 보너스? 아니다. 사람들에게 동기를 유발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은 일 그 자체였다. 일 자체가 신나고 재미있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더 잘 해보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일 자체에 자기 표현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여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고 남보다 뛰어나고 싶고 이기고 싶어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사람을 설득하는 비결 12. 도전 의욕을 자극하라.